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잤다. 참 따뜻하더구나. 다행이네요, 어머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미 무엇을 말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저 듣기로 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어머니, 저희 집이 좀 좁고 저희도 바빠서 어머니 챙겨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보일러 고치는 사람 불러드릴 테니 오늘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들으니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봤는데 한 분이 오늘 시간 되신다고 하셔서요. 근데 눈 때문에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잠깐 쉬고 계세요. 아들은 최대한 미안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모두가 연기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러움을 꾹 눌러 참으며 그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느껴지는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제 벗어두었던 옷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 안도하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 앞까지만 나왔죠. 가면 그분 와 계실 거예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날 좋아지면 그때 다시 오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랑 같이 있기 불편하다며 집에서 내쫓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운 겨울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갔다가 쫓겨난 최양희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이후에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양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 많은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들과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며칠 전 폭설이 왔었던 날처럼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날로부터 시작해요. 그날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50년 만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어요. 마을이 온통 하얗게 덮이고 모든 게 침묵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죠. 길을 나서면 발자국조차 남기기 힘든 그런 눈이었어요. 그날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동네의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집안이 어려워지고 나서 이사 온 집이었어요. 잠깐만 있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30년이 넘게 살게 되어버렸죠. 세월이 지나고 나니 집은 점점 고장 나고 낡아만 갔습니다. 때마침 보일러도 고장이 나버렸어요. 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들며 방 안까지 차가운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제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어도 추위는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느릿하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가에 서린 성에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밖을 내다보았죠.
거리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동네는 고요한 침묵 속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제 작은 집에서 혼자 겨울을 보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죠. 그때 옆집 할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양희 씨, 그쪽은 좀 어때요? 저희 집은 보일러가 얼어서 완전 냉골이네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춥긴 한데 그래도 참을만 해요. 옆집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완전 창백한데 참을만 한 거 맞아요. 저번에 아들이 이 근처에 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라도 가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망설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명절에 만나는 것 외에는 연락도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서 이씨 할아버지 집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떠났어요. 저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려 휴대폰을 열었지만 휴대폰도 오래됐는지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얼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짐을 꾸리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생필품 몇 가지뿐이었으니까요. 옷장 속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것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어디선가 주워온 라디오였죠. 그 라디오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저도 모르게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원이 켜지자 남편이 이것 봐. 오래된 것도 쓸만하지. 라고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아득한 추억에 잠겼습니다. 잠시나마 따뜻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곧 집을 떠나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었죠. 밖으로 나가니 눈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고 있었고 거센 바람까지 휘몰아쳤습니다. 자전거도 자동차도 보이지 않았고 마을의 작은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동네를 빠져나가서 시내 쪽으로 나가야 했죠. 발걸음마다 눈이 푹푹 빠지고 손끝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따뜻한 방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길을 걷다 보니 예전 아들과 함께 눈밭에서 썰매를 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다리는 아프고 손발은 얼어붙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따뜻한 온기와 가족의 품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저를 이끌었죠. 드디어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왜 그렇게 따뜻하고 좋아 보였는지요. 저는 아들이 사는 층을 세보며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부로만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아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물론 기대도 되었지만요. 그렇게 아들 집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며느리 영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고 저는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영희의 말투는 따뜻한 인사라기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잠깐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해서 왔단다.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저는 고장난 휴대폰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발을 들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맞이보다는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제 몸을 감싸왔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의 추위는 사라졌지만 마음 속의 차가운 감정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영진과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과 손주들은 눈이 가득 쌓인 제 모습을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한숨을 쉬었지만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집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완전 냉골이라 견디기가 힘들더구나. 잠깐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해서 왔단다. 아들은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일단 눈 떨어지니까 수건으로 좀 닦으세요. 소파에 앉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으시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대로 눈을 닫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주들의 반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자 경석이와 민석이 저를 보고는 각각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또 한 번 아파왔습니다. 아들이 아이들을 불렀지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애들이 좀 저래요.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일단 씻으세요.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저 싫은 것이었어요. 추레하고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저는 아이들에게 그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방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들도 곧 내일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며 준비할 게 있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바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말 차가웠어요. 손주들은 후다닥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과 며느리도 별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저도 밥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니 며느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방이 따로 없어서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베개는 쿠션 쓰시면 되고, 이불도 준비한 게 따로 없어서 담요로 덮으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이불은 얇았지만 다행히 집은 보일러가 잘 돌아가서 괜찮았죠. 몸은 따뜻해도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창 밖으로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집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최대한 조용히 일어났어요. 근데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언제까지 계실 건지 좀 물어봐. 그러게 말이야.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너무 불편하네. 그러니깐 나는 말 못하니까 당신이 내일 확실하게 말씀드려. 알았어. 근데 집 보일러가 고장났다는데 그냥 보내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럼 수리공을 불러주든 당신이 고쳐주든 알아서 해. 알겠어. 내일 내가 보일러 수리하는 사람 알아볼게. 그래, 어머님이 얼른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 대화를 들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걸 실감하며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는 안 되었던 걸까? 나는 아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냥 귀찮은 노인일 뿐일까?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의 세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하는 그 대화, 그 말들. 잠시 후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더군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잤다. 참 따뜻하더구나. 다행이네요, 어머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미 무엇을 말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저 듣기로 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어머니, 저희 집이 좀 좁고 저희도 바빠서 어머니 챙겨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보일러 고치는 사람 불러드릴 테니 오늘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들으니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봤는데 한 분이 오늘 시간 되신다고 하셔서요. 근데 눈 때문에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잠깐 쉬고 계세요. 아들은 최대한 미안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모두가 연기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러움을 꾹 눌러 참으며 그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느껴지는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제 벗어두었던 옷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 안도하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 앞까지만 나왔죠. 가면 그분 와 계실 거예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날 좋아지면 그때 다시 오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심하게 내린 눈은 거리를 완전히 하얗게 덮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버스는 한 대도 다니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갔지만 그곳도 폭설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이끌고 눈이 쌓인 도로를 걸어가는 제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매 걸음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졌고 찬 바람은 얼굴을 때렸죠. 저는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 보일러가 다시 작동되기만을 바라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고독한 여정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버린 걸까? 그렇게 저는 끝없이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요. 찬 바람이 얼굴을 핥히며 스칠 때마다 수많은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지만 한때 저는 열심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주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어요. 집안일, 아이들 공부, 남편을 위한 식사 준비에 제 시간을 다 쏟으며 살아왔고, 그게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바쁘다 보니 가정의 중심은 늘 저였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제 하루를 채워주었고, 남편이 퇴근 후에 제 음식 맛을 칭찬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투자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만든 투자회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가족의 경제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돈을 벌었기에 좋은 집과 차를 샀고 운전기사까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멍청했어요. 평생토록 부자로 살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년도 안 돼서 처음에는 괜찮았던 투자들이 점차 실패로 돌아섰고, 그 결과 저희는 빠르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손님들의 재산을 모두 손실로 마무리했고, 업계에서 평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되었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벌어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 돈을 많이 벌어봐서 그런지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저희의 모든 재산을 주식 투자에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걱정하며 반대했지만 남편은 다시 일어설 거야. 이번만 지나면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저도 남편의 말처럼 되었으면 했죠. 하지만 곧 저희는 저희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 또한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갔을 때의 힘듦은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가끔씩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어요. 저희는 결국 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좁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고 제 일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업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동안 술만 마셨어요. 저는 남편 대신 가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일상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돕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거리가 생기면 일을 해야 했고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성인이 되었어요. 아들은 이런 가난한 상황에 저희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아들은 가난한 저희를 증오했어요. 아들은 저희처럼 살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기도 했죠.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저희와 거리를 두었어요. 아들은 점점 더 자신의 길을 가면서 저희를 조금씩 멀리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저와 남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희에게 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저희의 마음을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기에 저는 그저 아들이 저희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남편을 죽도록 말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눈보라 속을 걷고 또 걸었어요. 저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부조리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들은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끝내 저는 남편과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 길을 택했어요. 저를 위해서였죠. 그저 우리의 지난 시간을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길 위에서 저는 결국 내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그때그때의 선택들이 모두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요. 후회해도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거리에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드디어 집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손은 얼어붙었고 눈과 코에는 입김이 얼어서 얼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하더군요. 이틀째 보일러가 고장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겪은 일들에 비하면 이런 작은 불편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이후로 아들이 불러준다던 그 보일러 수리하는 사람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도 할 수 없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올 곳이라고는 이 작고 차가운 방 한 칸뿐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은 몸을 움직여서 따뜻하게 해야 했습니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걸 수는 없었지만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받을 수는 있었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오랜 직장 동료이자 후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다름 아니라 그때 형님이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지금 대박이 난 게 있어서요. 혹시 형님이 그 주식을 다 정리했나 해서요. 만약 안 팔았으면 대박이거든요. 남편의 후배였던 사람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회사가 뭔지, 남편이 샀었던 주식이 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배의 말처럼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책상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이라 그런지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치우면 정말 남편을 보내는 것만 같아서 계속 미루어 왔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면서 문득 한 개의 낡은 상자 속에 있던 오래된 증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남편이 전 재산을 투자했던 회사들의 주식 증서였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은 전혀 가치 없는 없어져 버린 회사들도 있었지만 그 중 일부는 놀랍게도
지금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는 회사들의 주식들이었습니다. 후배가 말한 회사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저는 후배에게 그 증서에 대해 말해 주었고, 후배는 자신이 확인해 주겠다고 했죠. 얼마 후 후배는 아직 그 주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저는 남편이 샀었던 주식들이 엄청난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놀랍게도 제 손에 든 그 종이들은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먼지만 쌓인 종이들이 이제는 거액의 자산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나눈 대화들, 그의 꿈과 희망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끝없는 열정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반 저희는 작은 월세집에서 미래에 대한 큰 계획들을 세우며 행복을 꿈꿨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버리고 저는 이렇게 홀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선택이 옳았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후배가 전화를 끊은 뒤에야 남편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투자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들은 저와 너무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과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없어질 만큼 아들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아들에게 저는 단지 과거의 실패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돈의 유무와 지금까지 못했던 마음을 전달하면 아들이 진정으로 저와 남편을 이해해 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죠. 그동안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해주고 아들이 나를 다시 생각할 기회일까? 아니면 아들은 나 말고 돈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까?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 속에서 회오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아들이 저를 외면했던 이유들을 이 돈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제가 가지게 된 이 많은 돈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자. 이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죠. 밖에서 내리는 눈은 여전히 차갑고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아까와 달리 제가 마주하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것 같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깨끗한 시작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며 더 이상 아들 가족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로해주고 제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은 자식이 아니라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 방법은 작은 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저는 어렵게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하지만 동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작은 빌라 단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한 일을 알지 못하게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지 못해도 제가 그들에게 준 행복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 호의를 알고 저를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도움을 준 사람은 제 남편의 오랜 동료이자 후배였던 사람, 정석훈 씨였습니다.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제 계획을 알게 되자 진심으로 이를 지지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정말 멋지세요.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사모님과 자제분들 위해서 쓰시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이미 마음먹은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사모님이 원하시는 바 이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게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훈 씨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우선 어떤 땅이 좋은지, 어디에 빌라를 지을지를 먼저 고려해야 해요. 지역의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이어야 좋겠죠. 또 빌라는 너무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땅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찾은 땅은 시내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빌라 단지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는 작은 마을처럼 꾸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유롭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서 공방과 도서관,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작은 식당도 함께 만들 계획이었죠. 석훈 씨는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죠. 그는 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며 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집을 옮기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새로운 집으로의 이주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저는 그와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작은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제 돈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석훈 씨는 최소한의 월급만을 받으면서 이를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습니다. 석훈 씨 또한 이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모님, 저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일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재단은 작지만 조금씩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년 단위라는 시간 동안 빌라는 점차 지어졌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새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행복해졌고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그들이 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요. 동시에 그가 저에게 했던 무심한 말들이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닌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의미는 더 이상 아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고 제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 작은 재단을 통해 저는 끝없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제 삶을 더 행복하게 바꿔주고 있다는 것도요. 그걸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쉬움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만든 빌라는 단순한 거주,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회관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들도 고용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는 저렴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작은 식당도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 살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고 매일같이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처음에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고 왜 공짜로 해주냐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수많은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알아내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소문과 궁금증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하면서도 그저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일을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주변에서 감사의 말을 들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들에게 제 존재를 알릴 수 없다는 점이 가끔은 아쉽더라고요. 특히 급식소에서 할머니들이 기뻐하며 누군지 몰라도 복 받을 거야라는 말을 할 때면 말하고 싶은 걸 속으로 참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의 행복이지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아니니까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제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수히 많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번처럼 눈이 오는 날이었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남편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인사부터 했죠. 아들아, 어쩐 일이니? 아들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해온 기부 관련 자료와 제가 매입한 땅과 부동산에 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난 후 곧바로 그 서류들을 내밀며 화가 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네가 본 그대로다.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다. 내 아버지가 투자한 회사들 주식을 판 돈이야. 그 돈은 몽땅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썼다. 긴장된 얼굴로 말을 마친 저는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돈을 몽땅 모르는 사람들에게 줬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들인 저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한테 비밀로 하고 혼자서 인생 즐기시니까 즐거우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들게 사는 거 보면서 아주 즐거우셨겠네요. 이게 가족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세요? 저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저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추운 날 저를 쫓아냈던 아들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 제 마음 어딘가에서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말을 했죠. 기억나니? 오늘처럼 눈이 오던 날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갔던 거. 그때는 귀찮아하고 나를 피했잖아. 나를 눈 내리는 바깥으로 내쫓았던 거 기억나?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생겼으니 널 주라고. 지금까지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다 잊었니? 어쩜 그렇게 철면피일 수가 있어.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었죠. 아들에게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저의 앙금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그토록 큰 배신감을 느끼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길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에게 남길 재산은 하나도 없다. 그냥 지금처럼 너는 내 삶을 살 거라.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란다. 아들은 잠시 분노에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기보다는 자기에게 돈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고용할 거예요.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돈을 아무것도 못 받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먹이며 생각했죠. 이 모든 일이 잘못된 걸까? 내가 그동안 선택한 게 맞았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들 덕분에 행복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아들이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 것만큼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단호한 메시지들만 남겼지만 점차 그 빈도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듯 했지만 역시나 남편이 남긴 유산을 가져갈 방도는 없어 보였어요. 그 이후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전화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알 수 있었지만 그 욕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아들은 결국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선 아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동안의 서운함을 풀고 싶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을 정도로 사죄를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아버지 돈 받으면 사후에 환원하면서 제대로 쓸게요. 그렇게 한 달 내내 아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를 반복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매일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과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저를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누가 날 판단하지 않잖아.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은 결국 저에게 다가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느 정도의 위안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떠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지만 그동안 제가 준 사랑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동안 아들을 위해 돈을 따로 마련해 두었었거든요. 이 돈은 내가 죽기 전에 줄 생각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주면 아들은 절대 깨닫지 못할 거야. 그저 내 돈이 필요해서 다가오는 거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지 않아. 내가 지금 아들에게 돈을 몽땅 다 준다면 그는 여전히 나를 돈으로만 볼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선택이 맞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겐 이 돈을 줄 때가 아니야. 그는 정말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할아버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기쁨이 제가 살아온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대신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그들은 저를 온전히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서 행복해. 내 인생에서 이만한 기쁨은 없을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들 곁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언젠가 아들이 정말 깨닫고 찾아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들이 언젠간 저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걸요. 아들과 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제 남은 인생에서 사명을 다하며 저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